고금소총과 야담. 병을 앓고 도를 안 잊은 사. 진사 이광호는 여러 해 고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방수를 적은 책들을 두루 읽었는데 그로 인해 오묘한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이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물을 마시고 마루 위에 물동이를 두고는 몇 차례 뒹굴고 나서 높은 곳에서 몸을 거꾸로 하여 토해냈습니다. 오장육부를 씻어낸다 했습니다. 또 멀리 놀러 갔다 오겠다 하고는 며칠 동안 쓰러져 죽어 있다가 소생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지금 먼 곳으로 갔다가 한 달쯤 뒤에 돌아올 것이다. 친구에게 내 몸을 대신 지켜달라고 부탁했으니 꼭 잘 대접하거라. 말이 끝나자마자 기절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살아 일어나 앉아서는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분명 나를 모를 걸세. 난 자네 아버지와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벗이라네. 자네 아버지가 때마침 먼 곳을 가게 되어 날 불러서 자기 몸을 지키게 했으니 부디 의아해하지 말게나. 나는 영남 사람이네. 그 말과 행동거지가 이광호와는 달랐습니다. 이광호의 처자식들은 그를 공경하며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는 감히 안방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기를 한 달여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땅바닥으로 넘어졌다가 한참 뒤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다시 그의 말과 행동거지는 이광호의 것이었습니다. 처와 아이들은 반가워하기는 했지만 이런 일상에 익숙해진 터라 심히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 과격하고 무서운 말과 망령된 주장이 많았습니다. 효종 때 사건에 연루되어 형을 받았는데 이광호는 피를 흘리지 않고 우유 같은 흰 기름을 흘렸습니다. 그 친구 사위인 권아무개가 남당 산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신시에 이광호가 권아무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없고 아이들만 있어 붓으로 벽장자의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한평생 충효에 의지했지만 오늘 이런 재앙을 받았네. 죽은 뒤 정백은 하늘로 올라가 신소의 해와 달처럼 영원하리. 쓰기를 마치고 바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어가는가 했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람들이 크게 놀라 있는데 곧 부고가 왔다 합니다. 그 전에 이광호는 천불도 한 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기이한 그림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 스님이 그 기운을 살피고는 찾아와서 서화를 좀 보자고 청했습니다. 스님이 천불도 앞으로 가서 절을 올리고 꿇어앉아 두 손으로 그림을 받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절보입니다. 원컨대 공께서 이걸 보시하신다면 분명 후한 응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광호는 즉시 그것을 주면서 그것을 왜 절보라 하는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물을 떠와 그림 위에 뿌리고 햇볕에 쬐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만 하고 개미만한 천불들의 눈썹과 눈이 모두 살아 움직였습니다. 스님은 행랑에서 약 한 줌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이는 신약이랍니다. 매일 아침 냉수에 개어 새 환을 복용하시면 장생하실 뿐 아니라 복록이 융성할 겁니다. 다만 새 환 이상 복용하시면 필히 큰 해가 있을 것이니 삼가십시오. 그 약은 삼시처럼 검었습니다. 이광호는 평소 숙질이 있었기에 복용하라는 약만큼 3번 복용하니 고질병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검고 누런 피부가 아름답게 윤기가 났으며 몸도 가벼워지고 튼튼해지니 매우 기뻤습니다. 다 복용하고는 10여 환이 남았는데 스님의 경고를 잊고 그것들까지 다 갈아 먹어버렸습니다. 그 뒤 스님이 다시 찾아와 크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 경고를 따르지 않았으니 화를 면치 못하지. 이광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남쪽에서 올라오다가 직산 길가에서 이광호를 만났습니다. 이광호는 배로 만든 도포를 입고 느린 말을 타고 있었는데 얼굴색이 처참했습니다. 가시풀을 깔고 앉아 정겹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다른 말을 하며 답을 피했습니다. 서울에 이르러 소문을 들으니 이광호가 죽은 날은 직산에서 악수를 했던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백운을 부른 차천로. 차철로는 문장이 호방했고 시는 더욱 웅장하고 기발했습니다. 비록 정교한 것과 거친 것이 뒤섞이기는 했지만 한자리에서 10,000원을 지으니 도도히 막힘없는 재주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조 말에 중국 사신 주지번이 왔습니다. 주지번은 강남에 제자로 풍류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남긴 글들이 찬란히 빛나 인구의 회자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빈사를 엄선했으니 월사 이정구를 접반사로, 동학 이한노를 연의사로 삼았습니다. 보좌하는 관료들도 모두 명가에 뛰어난 문장가였습니다. 주지번은 연도에서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평양에 이르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백운을 접빈사의 막하에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새벽이 밝아오기 전까지 시를 지어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이정구는 크게 두려워하며 여러 사람을 모아 의논했습니다. 모두 말하기를 바야흐로 밤이 짧은 때인데 한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각자 운을 나누어 지어서 그걸 모아 한 편을 만든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니 이정구가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뜻하는 바가 같지 않으니 각자가 지은 것을 합한다면 어찌 물리를 통하게 할 수 있겠어. 이는 한 사람에게 다 맡기는 것만 못하오. 오직 복원은 차철로의 자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오. 마침내 차천로에게 맡기니 그가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맛있는 술 한 동이와 큰 병풍 한 좌, 한 경홍의 지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정구는 그것들을 갖춰주라고 명했습니다. 대청에 큰 병풍을 쳐주자 차철로는 술 수십 잔을 마구 마시고 병풍 뒤로 들어갔습니다. 한호는 병풍 밖에서 10장이 이어진 화전지를 펼쳐놓고는 붓을 적셔 기다렸습니다. 차철로가 병풍 뒤에서 철소진으로 책상을 연거푸 두드리며 음풍을 고모하더니 이윽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경옹, 쓰시오. 빼어난 글귀와 준수한 말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호는 부르는 대로 즉시 썼습니다. 문득 부르짖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뛰어오르는 모양이 풀쩍풀쩍한데 흐트러진 머리털과 알몸이 병풍 위로 출몰했습니다. 재빠른 매나 놀란 원숭이도 그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 창하는 것이 마치 물이 용솟음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하니 한호의 속필조차 겨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밤중이 되기도 전에 오원율시 백운이 완성되었습니다. 차철로는 크게 소리를 한 번 내더니 취해 병풍으로 쓰러졌는데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공이 그 시를 취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읽어보니 기이하고 통쾌하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달기 울기 전에 통인을 불러 시를 바치게 했습니다. 주공이 바로 일어나 촛불을 손에 잡고 읽었습니다. 반도 채 읽지 않았는데 잡고 있던 부채를 두들기다 보니 부채가 다 부서졌습니다. 읊조리는 소리가 밖으로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날이 밝자 조지버는 빈사를 만나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고 칭찬했습니다. 병풍에 물을 뿌린 한석봉. 한호가 일찍이 조천사를 따라 연경에 갔습니다. 그때 한재상이 검은 비단으로 장자를 만들어서 화당에 걸어두고 천하 명필을 모아 글씨에 능한 자에게 장차 후한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한호도 가보았는데 장자가 현란한 빛을 내고 있었고 족제비 수염으로 만든 붓이 유리그릇에 담긴 이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로 이름난 사람 수십 명이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호는 글을 쓰려는 흥이 일어나 참지 못하고 나서서 붓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이금 속을 휘젓고 갑자기 붓을 휘둘러 뿌렸습니다. 장자 가득히 얼룩이 졌습니다. 보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고 주인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 역시 동방명필로 불린다오. 그러고는 붓을 잡고 일어서서 재빨리 휘둘러 해서와 초서를 섞어가며 그 심경을 극진하게 드러냈습니다. 장자에 떨어졌던 금리 얼룩들은 모두 글자의 점과 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빠뜨림이 없었으니 신묘함과 빼어남을 이루 형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루 가득 바라보던 사람들도 부르짖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주인도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 대접하고 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호의 이름이 중국에 크게 알려졌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안평의 글씨는 봉황의 9가지 깃털 색의 봉황 새끼 같아 항상 구름 하늘에 꿈을 가졌고, 한호의 글씨는 천년 묵은 늙은 여우 같아 조화의 자취를 능히 훔쳤도다. 선조도 한호의 글씨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항상 그 글씨를 가져와 보게 하고는 많은 상을 내렸고 진수성찬도 여러 번 베풀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동방 제일 명필이 되었습니다. 남의 충문을 읽은 산골 백성. 옛날에 재상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나섰다가 깊은 산골에 이르러 날은 저물고 주점은 멀기에 한 농가에 묵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는 개와 돼지를 잡아 푸지게 삶고 있었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이유를 물으니 그날 밤 제사가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밤새도록 시끄러워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달게 울자 시끄럽게 부르고 대답하는 소리가 100배는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기를 차리고 제수를 버려놓는 소리며 곡성의 귀가 따가웠습니다. 충문을 읽는데 개우 5월 20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누워서 듣고 있다가 혼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갑술년 5월 16일인데 어째서 작년 5월로 충문을 지었을까 의아해하는데 또 효자 아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또 들어보니 감히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춘추관 홍문관 예문관 관상감사 세자사시오 아무 공부군께 밝게 고하노니 라 했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옛날 재상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어찌 이같이도 몰락했단 말인가? 그런데 직함과 시호가 내 선친과 같으니 이 역시 기이한 일이도다. 또 들어보니 현비 정경부인 아무 관양 아무씨라 했습니다. 돌아가신 모친의 관양 성씨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더욱 큰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을 급히 불러 말했습니다. 내 선생께서 무슨 관직을 지내셨더냐? 주인이 황공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관직을 지냈겠습니까? 윗대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금이군을 면치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셨지요. 또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아무개입니다. 과연 자신과 같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내 모친의 성씨가 아무인가? 소인의 모친은 어려서 부모를 잃으셨기에 성씨를 모릅니다. 너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 업문만 깨쳤을 뿐입니다. 그럼 내가 읽은 축사는 누구에게 써달라 했느냐? 소인은 본래 충문 쓰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제 어르신네 종이 소인 집에 제사가 있는 걸 알고는 충문이 있느냐? 고 묻길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네 종이 비웃으며 충문 없이 제사 지내는 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요라 했지요. 닭조 몇 주발을 대접하며 죽식을 청했더니 어르신네 종이 흰 닭종이 한 장을 꺼내 업문으로 충문을 써서 소인에게 읽어보라 했습죠. 소인이 한 번 보니 그리 어렵지 않은지라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을 여러 집사람들과 그 종이를 귀중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뒤에 집집마다 돌려가며 읽기로 약속하고 저희 집에서 오늘 새벽에 먼저 시험해 본 것입죠. 재상의 아들은 크게 놀라 일의 이치를 깨우쳐주고 즉시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을 호되게 꾸짖으니 종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상전 대기일마다 충문을 익히 들어온지라 외우게 되었습니다. 세상 축식이 모두 똑같다 착각하여 일이 이렇게 되었나이다. 재상의 아들은 마음이 무척 편치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충문의 연월간지를 다시 생각해보니 그날이 작년 자기 선친의 기일인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말했습니다. 주인은 개 잡고 돼지 잡아 제수를 차리고 충문을 읽어서 다른 귀신을 잘못 청했고
재상의 아들은 타양남의 집에서 선친의 제사를 배설해 귀신을 더럽히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낭패를 당한 것은 주객이 마찬가지라 더욱 껄껄 웃을 일이로다. 어릴 적 약속으로 백령첨사를 제수받다. 백사 이양복이 한가하게 앉아 있는데 맹인 함순명이 찾아왔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비를 무릅쓰고 왔는가? 순명이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기난 일이 아니라면 병든 제가 어찌 비를 맞으며 왔겠습니까? 자네 청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내 청이나 들어주게나. 판서 박서가 어릴 적 백사에게 수학했는데 바로 그때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이 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운이 어떠하겠나? 순명이 하며 한참 자세히 헤아려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 도련님은 병조판서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백사가 탐복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운수 읽는 것이 참으로 정교하구나. 이 아이는 그 벼슬에 이를 만하지. 순명이 박서에게 고했습니다. 도련님은 갑오 영간의 병조판서가 될 것입니다. 그 무렵 백사의 서자 기남이 박서와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기남이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병조판서를 맡게 되면 마땅히 나에게 병사 벼슬을 주게나. 박서가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그뒤 갑오년에 과연 박서는 병조판서를 맡았습니다. 기남이 찾아가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박공의 칙실 소생 아이가 앞에 있었습니다. 기남이 그 아이를 이끌고 가서 담장 밖에다 묶어놓고 때리니 병판이 놀라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양복의 첩의 자식으로 병판과 어릴 적에 약속을 했는데도 병판이 생각해주지 않았지. 하물며 그런 관례를 따를 병판의 첩자식이야 살아간들 무얼 하겠나. 죽여도 아깝지 않네. 박공이 말했습니다. 내 어릴 적 자네에게 허락하기는 했지. 그러나 나라의 조정 벼슬아치의 인면과 출척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니 서월을 어찌 감히 병사로 삼을 수 있겠는가. 기남이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상소를 올려 어릴 적 약속을 언급하면서 중권의 명에 응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마땅할세. 박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뜻을 알겠네. 백령첨사가 근래에 비었는데 필히 여기에 자네의 뜻이 있는 것이네. 기남이 개연히 말했습니다. 병사를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다만 첨사를 얻었으니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또한 어찌하리요. 마침내 백령첨사를 제수받았습니다. 기생을 두고 다툰 이상서. 판서 이익보는 모대감과 동갑이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며 어려서부터 같이 배웠고 장성에서는 학업을 같이 했습니다. 성균관에 들어가고 급제한 것도 같은 해였고 한림과 옥당에도 같이 뽑혔습니다. 지체와 문벌, 태도와 차림, 글솜씨와 명망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대감과 친구가 옥당에서 함께 숙직할 때였습니다. 서로 낫다고 자부하며 아래가 되지 않으려 하니 마침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지. 소문을 들으니 남원에 암흑의 기생이 있다는데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더군. 그 기생을 먼저 얻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세. 얼마 안 있어 친구는 3년마다 각도에서 과거를 시행할 때 서울에서 보낸 시험관이 되었습니다. 이는 탈이 생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었는데 시험일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 하직하고 떠날 예정이었으며 시험이 열리는 곳은 남원읍이었습니다. 이대감이 때마침 숙직을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탄식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곧바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심히 개탄하며 지금 형편으로 보면 친구에게 으뜸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이를 어쩐담 하면서 혀를 찾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친구는 시관이 되어 하직 인사를 하고 의기양양하게 이대감이 숙직하는 곳으로 찾아와 그의 길을 꺾어주려 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떠벌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자네를 이길 수 있겠네 그려. 이대감은 억지로 크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머리가 숙여지고 기운을 빼앗긴 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되었습니다. 조금 뒤 호련 입지곡당이 아무개는 입시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엎어질 듯 달려가 뵈니 임금이 봉서 한 장과 암행어사의 마패를 하사했습니다. 이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필시 호남 암행어사일 것이라 짐작하고 즉각 남대문 밖으로 나가 봉서를 열어보았습니다. 과연 호남좌도 암행어사였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 친구는 모일에 남원에 도착할 것 같은데 자기가 당일 안으로 출발해서 이틀의 갈 길을 하루에 걸어서 빨리 달리면 모 친구보다 조금 먼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종인과 비장에게는 명령을 내려 알려줄 겨를이 없어 급히 본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약간의 노자를 가지고 호위병 1명과 종 1명만 데리고 도보로 떠났습니다. 종인과 비장, 노자와 옷등속은 뒤이어 남원으로 곧바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정을 집에 알려주고 2배의 속도로 뒤쫓아가서는 모일 정오에 남원읍에 도착했습니다. 경시관의 행동거지를 탐색해보니 그날 아침에 겨우 들어왔다 했습니다. 급히 염탐하여 서너 건을 발각해내어 객사에서 직접 출두했습니다. 이때 위로는 관가와 경시관으로부터 아래로는 읍촌 아전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암행어사의 기별도 듣지 못하고 졸지에 출두를 당하니 모두 당황하고 다급해했습니다. 온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방과 좌수를 잡아들이고 각 창고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치죄하고 나서 본읍에서 수청 기생 몇 명을 선발하여 드리라 명했습니다. 자리에 차례를 적은 목록을 살펴보니 그 기생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호장을 잡아들여 물었습니다. 남원은 나라의 색향이여 어사는 제일 높은 관원이로다. 그러나 오늘 수천 기생의 구색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속속 다시 선발하여 드리거라. 어사의 분부를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 다시 선발하여 드렸는데 역시 그 기생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어사가 크게 화가 나 호장과 순호 그리고 으뜸 기생까지 모두 잡아들여 꾸짖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읍에 암흑의 기생이 있는 거라는데 그 기생이 다시 선발한 수천 기생으로도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으니 읍의 일 처리가 너무나 소홀하도다. 암흑의 기생을 속히 대령하렸다. 호장 등이 말했습니다. 암흑의 기생은 경시관 사또 수청을 들고 있는데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까닭에 선발하여 드리지 못했나이다. 그러자 어사는 더욱 화를 내며 사무장을 특별히 만들어 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호장과 순호와 으뜸 기생을 형틀에 앉혀 묻게 하고는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 무리가 그 기생을 어디에 감춰놓고 경시관 수청을 핑계 삼아 끝내 보이지 않는가. 만만 해계하고 만만 무엄하도다. 즉각 대령하지 않으면 너희 무리는 형장 아래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매질 잘하는 자를 뽑아서 10대 안에 때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위풍이 늠름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온 읍 사람들이 몸서리쳤습니다. 호장과 순호와 으뜸 기생의 집안 사람들과 집안 각 부군의 향리, 장교, 군노와 사령들이 모두 경시관 하처로 몰려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세 사람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엎드려 애걸하건대 경시관 사또께서는 불쌍히 생각해 주시어 사람 살리는 은덕을 크게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암흑의 기생을 내어주시면 어사또께 잠깐 보여 벌을 면하고 어사또의 위엄이 조금 누그러지기를 기다렸다가 저녁 무렵을 틈타 다시 데려와 수청을 들게 하겠사옵니다. 부디 잠시 외출을 허락해 주시어 장차 죽을 목숨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천만 축원하고 축원하나이다. 경시관은 죄 없는 그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또 암흑의 기생을 내보내주지 않아 어사가 정말 그들을 때려 죽이면 자기가 혐의를 쓸 수도 있어 원한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사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생 하나 때문에 평생 껄끄러울 일을 만든다면 그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을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잠시 내어주니
어사에게 보이고 나서 즉각 데려와야 하느니라. 그들이 대단히 기뻐하며 백배살이하면서 말했습니다. 높으신 덕이 하늘 같아서 끊어질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이고 나서 어찌 데려오지 않겠나이까. 마침내 기생을 데리고 가서 어사에게 보였습니다. 어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기생을 보니 과연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아전과 노비들을 내보내고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대청 가운데 큰 병풍을 둘러치고 기생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 남만이 희롱했습니다. 운후의 일이 끝나자 가마를 들이게 하여 자신이 타고 기생은 뒤를 따르게 하여 곧바로 경시관의 하처로 향했습니다. 대청 가까이 가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친구의 자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연 어떠한가? 내가 드디어 통쾌하게 이겼다네. 경시관은 암행어사 출두 소식을 듣긴 했으나 어사가 어떤 사람인 줄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내려올 때 이대감은 옥당에서 숙직하고 있었으니 오늘 이렇게 행차한 것이 더욱더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예상 밖의 만남에 경악했습니다. 또 기생을 선점당해 으뜸 자리를 빼앗겼으니 더욱더 분통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빛이 흑색이 되어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대개의 임금이 이대감과 친구가 서로 약속한 일을 들은 까닭에 경시관이 하직하는 날 이대감을 암행어사로 특별히 보내 기생을 차지하려 경쟁하게 했던 것이라 합니다. 시골 선비를 속이고 급제한 박문수. 영성군 박문수 형제는 문장력이 부족했지만 요행이도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초시에 합격했습니다. 그의 형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모두 문장이 부족하지. 기고도 없고 글을 잘 짓는 사람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회시는 다가오니 어떻게 과거를 볼까? 그러자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과거장의 문필이 모두 우리 형제의 문필이니 당일 식권을 바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러고는 날마다 성내를 출입하여 두루 다니면서 모고울의 모 선비가 답안지 내용을 대신 지어주던 사람이고 모고울의 모 유생은 글씨 쓰는데 능숙한 사람인데 그들 모두 초시를 거치지 않은 자격 없는 사람이 몰래 들어가는 자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건너고 꼬부랑길을 따라가 그들을 만나보고 얼굴을 익혔습니다. 과거날 형제는 각기 식권 한 장씩을 가지고 가장 먼저 과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에 앉아 있다가 모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문득 일어나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미안하지 않소. 서너 차례 이렇게 하니 모입자와 모입자를 고용한 주인은 얼굴을 붉히면서 두려워 위축되며 모르는 척 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의 식권을 짓고 써주면 무사하리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형의 거벽이요. 저 사람은 나와 형의 서수라. 이렇게 각각 배정하니 거벽과 서수는 찍소리도 못하고 각각 식권을 펴고 한 사람이 부르고 또 한 사람이 받아써서 잠깐 사이에 완성했습니다. 문장은 한 점도 더 찍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글씨도 어디 하나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회시에도 형제가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그뒤 증광시에서 박문수는 또 초시에 합격했습니다. 회시 볼 일이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그때 호서 지방의 한 선비가 책문 훈장을 하다가 향시에 합격하고 상경에서 여관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자기도 회시에 응시할 것이라 하면서 공부한 것을 요약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서로 실력을 높일 수 있게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차였다고 말했습니다. 장문에 뛰어나다는 명성을 들었다며 시 몇 수를 지어 함께 익히기를 원한다 하니 그 사람이 허락했습니다. 박문수는 글 짓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외우는 재주는 있어 눈으로 보기만 해도 금방 외웠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책지 하나를 지어달라 부탁하며 외웠습니다. 다음 날 선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시 날이 점차 가까워지니 오늘부터는 날마다 책지 하나씩을 내봅시다. 시골 선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책문은 대략 지을 수 있지만
책제 내는 것은 서울 사람 안목이 더 나을 것 같으니 그대가 내는 게 어떠하오. 박문수는 거듭 사양하다가 책 여러 권을 열람하기 시작하며 구상을 하는 척했습니다. 한참 주절대다가 비로소 불러주어 쓰게 하다가 오늘은 이미 늦었소이다. 내일 다시 만드는 게 어떻겠소. 하고는 떠났습니다. 또 친한 사람이 지은 책문을 얻어 중두 이상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서 선비와 생각을 대략 짜내고 글로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4, 5일을 하니 시골 선비는 처음에는 박문수가 서울 소년이라며 얕잡아 보았다가 책제를 내고 짓는 것을 보고는 문장이 풍부하고 넉넉하며 문체도 선명하고 아름다워 분명 위대한 문장가인 줄로만 알고 자기도 모르게 망양지탄했습니다. 하루는 책제를 내고 한창 구상하고 있는데 털벙거지를 쓴 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물었습니다. 박서방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박문수가 보니 자기 집 종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헐떡이며 황급하게 아뢰었습니다. 마님께서 갑자기 흉복통을 일으키셔서 위태로움이 경각에 달려 있사옵니다. 서방님께서 급히 가보셔야겠습니다. 박문수가 시골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내 처의 병은 고질병으로 한 번 도지면 열흘 이상은 앓습니다. 마땅히 급히 가서 의원에게 보이고 약을 쓰고 나서 동정을 살펴보고 다시 오리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핑계였습니다. 10여 일이 지나 박문수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아내의 우환이 이제 차도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염려를 놓지 못하겠습니다. 회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글을 지을 수 없으니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모름지기 회시날 과거장 밖에서 만나 함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골 선비 역시 박문수를 곳으로 우러러보기에 같은 자리를 잡으면 필히 이익이 있으리라 여기고는 흔쾌히 그러자 했습니다. 회시날이 되자 박문수는 돗자리와 정초 한 장을 가지고 과거장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골 선비가 오는 것을 힐끗 보고는 못 본 채하고 혹은 고개를 돌리고 혹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비가 다가와 말을 걸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선비가 탄식했습니다. 서울 사대부는 정말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군. 이미 서로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서 이렇게 과거장 앞에서 으스대니 이건 내가 자기 시험에 방해가 될까 우려해서겠지. 마침내 그 옆으로 가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오는 걸 보고도 왜 외면하시오. 같은 자리에서 주선하기로 이미 약속해놓고 이리도 냉담하게 따돌리려는 것은 무슨 까닭이오. 박문수도 속으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허락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가 한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책제가 나오고 각자 초를 잡기 시작했는데 반도 못 쓰고 박문수가 시골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었어. 중두까지 썼소이다. 그러고는 답안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잘못되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상세히 가르쳐 주시오. 박문수는 자기가 쓴 초는 글자마다 먹을 발라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서 방석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초한 것을 반쯤 보고는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소변이 매우 급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초한 것은 방석 아래에 있으니 꺼내보시고. 그러고는 일어나 나가서 소변을 보는 척하다가 친한 사람의 우산 아래 휘장 안으로 몸을 피해 들어가 선비의 식권을 펴놓고 베꼈습니다. 대개 증광시에서는 정초를 두루 쓰는 까닭에 글이 이상하고 난잡해도 구애되지 않았습니다. 책문의 한 조목 이하는 또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베껴 식권을 제출했는데 결국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박문수는 무신란 때 종사관 군영이나 포도청에 딸린 종육품 벼슬으로 양무원에 기록되고 영성군에 봉해졌으며 관직은 판서에 이르렀습니다. 평생 권모술수가 많았으며 해악에 능했습니다. 암행어사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이름을 얻고 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